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입니다. 차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오신 에밀리 님이신데요. 에밀리 님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슬람 괴담을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주로 한국 괴담을 다뤘던지라 정말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한국어를 되게 잘하시는데 몇 년 되셨나요, 오신 지? 저 한국에 온 지 8년 됐어요. 지금 9년 차고요. 8년 만에 이렇게 되나요? 제가 유학을 해가지고 네.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되게 한국말을 무조건 배워야 하는 조건이었어요. 저희도 학교를 다녔는데 한국말 아직까지.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저는 모델과 배우 쪽 하고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인지. 투르크메니스탄은 사막이 70% 그런 나라고요. 오늘의 스토리의 힌트고요. 그리고 나라가 하얗고 도시가 되게 하얀 도시고 독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새로운 어디로부터? 나라예요. 소련에서. 원래 러시아에서. 소련이었다가 그래서 소련. 언어를 두 개를 써요. 러시아어랑 투르크메나 쓰는데 91년에 독립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한 소식은요. 자, 이제 곧 동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창 추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원래 겨울에 많이 먹는 음식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팥죽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죠? 여기 써있네. 다 있어요. 양갱. 팥죽입니다. 자, 박수! 저희 시선 너머 채널에서 그동안 여러 괴담을 하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팥이죠. 예. 자, 무당님들이 입이 닳도록 말했던 소금과 팥. 물러가라. 애군과 귀신을 쫓고 행운을 불러온다던 바로 그 소금과 팥 말입니다. 자, 우리 민족이 또 전통적으로 동지 시즌이 되면 항상 팥죽을 끓여 먹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죠. 자, 올해는 12월 22일이 동지인데요. 시선 너머 구독자님들께 동지를 맞아서 좋은 팥죽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국내에 떡 명장님이 운영하시는 브랜드 담꽃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수! 시선 너머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구매해달라고 부탁드릴 테니까 할인 좀 많이 해달라고 저희가 아주 땡깡을 부려봤거든요. 예. 그래서 무려 약 20%에서 25%의 시선 너머 구독자 특별 할인을 저희가 따냈습니다. 박수 안 칩니까? 구독자님들이 구매 많이 하실 거라고 설득해서 어렵게 따낸 할인율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촬영 전에 직접 먹어보니까 와, 담꽃 팥죽이 편의점 팥죽이나 그 시판되는 다른 팥죽이랑은 맛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명장님의 레시피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별도로 전분을 넣어서 점도를 높이지 않고 오직 팥으로만 진하게 끓였다고 하고요. 국산 쌀로 만든 새알까지 들어가 있어서 쫀득쫀득 식감까지 잡았고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1인분씩 소포장되어 있어서 바쁜 우리 구독자분들 간편하게 한 끼 챙겨 드실 수도 있고요. 종류는요, 이렇게 고운 단팥죽, 통통 단팥죽, 무가당 통팥죽, 팥 칼국수, 팥 양갱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별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팥죽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애군을 쫓는 아이템 두 가지. 팥, 소금. 맞습니다. 땡덤. 무당분들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듯이 애군을 쫓을 수 있는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근데요. 이럴 수가요. 야. 천일염 들어가요? 스포하지 마시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명장님께서 사용하신 소금 놀랍게도 천일염입니다. 와, 자, 정말 딱 저희를 위한 팥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게요. 이 디자인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신경을 쓰셔서 디자인을 이렇게 한국적인 단청색을 사용해서 예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특히 이 팥 양갱 보이시나요? 팥 양갱은 깔끔한 오동나무함에 담겨나가서요.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자, 올겨울 달달 짭짤 팥죽으로 온 가족 애군 한번 물리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분들 연말 선물용으로 이 팥 양갱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잊을 뻔했는데요. 시선 너머 멤버십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 시선 너머 제작팀에서 배송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멤버십 우대 기간은 이 영상이 멤버십으로 공개되는 13일부터 공개 업로드 되기 전 19일까지 딱 일주일입니다. 오직 멤버십 분들만 무료 배송 가능한 기간이니까요. 팥죽 생각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는 팥죽처럼 달콤한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뛰어드시죠. 점프.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서울에 거주 중인 창민 씨. 약 15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하셨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되셨대요. 자, 창민 씨가 상경한 첫 해에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한 건 좋았는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이제 겨우 19살 나이에 진짜 너무너무 바빴거든요. 낮도 밤도 없이 일 자체가 뭐 9시부터 6시까지 이런 게 아니라 9시부터 1시까지, 4시부터 10시까지 이런 식이라서 일도 일이지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상경하고 고작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창민 씨는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위랑 악몽이요, 특별히 막 무서운 건 아니었는데 내용이 좀 특이했어요. 밤에 이상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감은 채로 정신을 차려보면요, 자취방 문가에 웬 어린아이가 보이더라고요. 노란 반팔티에 멜빵 반바지를 입고 나이는 8살에서 9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 자, 그런데 그 아이는요, 문을 향해 쪼그려 앉아서 공기놀이나 벌레 건드리는 것처럼요, 손가락을 세워서 뭔가를 톡톡 건드리고 있어요. 그때마다 아뜨거 아뜨거 하면서요. 자, 솔직히 말하면요, 악몽이라고 해야 하나 싶잖아요. 뭐 대단한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요, 창민 씨가 잘 때 현관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누워 자다가 눈만 뜨면 그 애가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보이는 순간부터 그대로 온몸이 침대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 들면서 가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쯤 끙끙 앓으면서 잠에서 깨어나 보면 온몸에 식은땀 범벅에 침대도 얼마나 축축하게 젖어 있는지, 오죽하면 이 창민 씨가 왜 모텔이나 호텔에서 사용하는 방수용 시트 있잖아요. 방수 시트까지 사서 그렇게 덮어놨답니다. 자, 원래 같으면 병원이라도 가보겠지만 이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직 직장 생활 3개월 차에 저 병원 좀 다녀올게요, 이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선배들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데다가 성격도 좀 무서우니까 A씨가 지레 겁을 먹고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게 가위와 악몽에 시달리길 한 2주쯤? 그날도 아이는 앞에서 아뜨거 아뜨거 이러고 있고 창민 씨는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눈앞에 핸드폰이 보이는데 시간은 한 새벽 2시쯤?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위에 눌리고 있으니까 그 의식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눈앞에서 전화벨은 울리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죠. 벨소리는 하필 또 크게 해놨고 이 한쪽 팔만 올리면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꼼짝도 못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는 창민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계속 전화를 걸고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문자를 남겨둔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전화를 걸어요. 부재중 전화가 하나 둘 쌓여가고, 와, 대체 이 새벽에 뭐가 저렇게 급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건가. 순간적으로 화가 치솟은 이 창민 씨는 참다 못해서 거의 악을 쓰면서 가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는 짜증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아, 왜? 새벽에 왜 그래? 그렇게 소리를 빽 질렀답니다. 자, 그런데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나도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창민아, 너 어디야? 집이니? 너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창민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엔 화가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도 가라앉고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래서 일단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지금 서울 올라가는 중이니까 너 절대로 방에서 나오지 마.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그제야 들어보니까 그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게 어머니가 택시나 고속버스를 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어머 무슨 소리야, 내가 마중 나갈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상에 어머니가 악을 쓰면서 너 절대 나오지 마, 절대 나오지 마. 살다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그냥 계속 나오지 말라고만 하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서야 간신히 전화를 끊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참 묘하잖아요. 기분이. 악몽을 꾸면서 자다가 깼는데 이 새벽에 어머니가 절대로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게요. 게다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게요, 분명히 그 현관의 아이가 보이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꿈이 아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소름이 쭉 돋으면서 순간적으로 불을 켰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그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래요. 조용한 방 안에서 그저 침대에 걸터 앉아서 현관 쪽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자,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게 현관에 요즘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이 있단 말이죠. 도어뷰어라고 하는데 그걸로 밖을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창민 씨는 천천히 일어서서 현관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몇 번 한 뒤에 구멍에 눈을 갖다 댔죠. 근데 이게 방 안에 불이 켜 있으니까 그 어두운 밖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복도에는 비상등 녹색 불빛만이 살짝 보이고 있고요. 뭐야, 역시 별거 없었네 하고 뒤돌아서는데 갑자기 짤깍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적으로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현관문 손잡이 있죠. 그 기다란 손잡이가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요. 그리고 그 손잡이가 내려갔다 올라오길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죠. 꼭 누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요. 기겁한 창민 씨는 바로 달려가서 현관문 손잡이를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평소에 잘 걸지도 않는 안전고리도 걸어버리고요. 그저 손잡이를 꽉 잡고 버텼어요. 그 와중에도 소나기 속에서 레버가 막 내려가려고 그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데 와,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또 문제가요. 창민 씨 본가에서 서울까지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어머니가 올 때까지 앞으로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다리에 힘은 풀리죠. 손잡이는 자꾸만 내려가려고 하죠.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손발이 막 차갑더래요. 핸드폰은 침대에 있으니까 시간도 확인을 못해요. 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저 하염없이 현관에서 손잡이가 못 움직이게 꽉 붙들고 버텨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환장을 노리시더래요. 거의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으로 버티다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던 순간에 창민아! 하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니까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제야 맥이 탁 풀리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엄마, 엄마 하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어머니는 일단 창민 씨를 잘 달래서 아래쪽에 세워뒀던 택시에 태워서 모텔로 향했답니다. 그리고는 일단 자자, 회사고 뭐고 엄마가 다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자 이러고 눕히셨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야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한 일주일인가 전부터 계속 악몽을 꾸셨대요. 낯선 현관 앞에서 어린애 하나가 문을 열려고 낑낑거리는데 문 반대편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송아지만한 큰 개가 있는 거예요. 새까만 개가요. 진짜 사람 어깨 높이, 그 정도까지 큰 개였답니다. 근데 그 개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당연히 어머니도 처음에는 짐작이 안 갔대요. 그런데 그날 있죠. 창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날 밤. 그때도 그 악몽을 꾸다가 번쩍하고 그 현관 모습을 알아본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애가 살고 있는 그 집 현관이다. 어머니도 이 창민 씨도 바쁘다 보니까 창민 씨가 이사할 때 말고는 바빠서 가본 적이 없던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알아채고 보니까 그 집채마당 개가 더 희죽희죽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발로 현관문을 막 긁어요. 벅벅하면서. 그걸 보고 어머니가 혼이 빠져서 일어나자마자 창민 씨에게 그렇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택시 타고 가는 와중에 이 창민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이때 창민 씨는 잘 몰랐는데 부재중 전화가 2-3통이 아니었고 무려 20통이 넘었답니다. 오시는 내내 택시 아저씨를 막 닥달했대요. 아저씨, 우리 아들 죽어요, 제발요, 빨리요 하면서요. 그리고 도착해서 그 현관문이 열리고 보니까 와, 세상에 애가 얼굴이 가관이에요. 어디가 안 좋은 건지 낯빛이 시꺼멓게 어둡고 그 와중에 피기가 가셔서 창백한 게 심각한 거죠. 창민 씨는 일단 회사에 며칠간 휴가를 내고 곧장 새 집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어머니랑 알게 된 게 좀 있었는데 사실 이 창민 씨가 몰랐던 것뿐이지 어머니가 새 집에 들어올 때요, 몇 가지 조치 같은 걸 해두셨답니다. 방 창문 구석에 소금을 채워 놓으시거나 현관 구석에 안 보이게 팥을 한 줌 놓으시거나. 요즘 시대엔 철진한 미신 같아 보이지만 어머니 마음에는 뭐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사 나가려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팥 있죠. 한 주문 되는 그 팥이 거의 다 썩어 있더래요. 건드리면 바스러질 정도로요. 그리고 그 위치가요, 그 애가 밤마다 아뜨거 하면서 손으로 톡톡 건드리던 바로 그 위치였어요. 아마 바깥에 있는 개를 현관 안으로 들이려고 팥을 손가락으로 치워버리려고 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었어요. 어머니가 하도 너 얼굴이 이상하다고 병원 좀 가보라고 하셔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 수치가요 5,000이 넘더래요. 이게 100만 넘어도 위험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제서야 오셨냐고 의사 선생님이 막 혼을 내요. 참 웃긴 게요, 그 정작 회사 선배들은 몰랐대요. 너 처음 출근한 날부터 얼굴색이 그래서 원래 그런 줄 알았다 이러시는 거죠. 그제야 생각해보면 이 창민 씨도 몰랐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샤워하면서도 자기 낯빛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이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고향으로 떠난 그 순간부터, 창민 씨 혼자 남던 그 순간부터 뭔가에 홀렸던 것처럼요. 세 번째로 알게 된 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창민 씨가 이사를 나가면서 문득 건물을 둘러봤는데 건물 옆편에 웬 오래돼 보이는 문짝이 여럿 있더래요. 아마 기존에 달려있던 문짝이었나 본데 이게 참 껄끄러운 게요, 꼭 문 한쪽 부분에 이상한 얼룩 자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보라색과 갈색 중간쯤 돼 보이는 핏자국 같은 그런 색깔. 창민 씨 어머니가 해준 말로는요, 팥죽 같은 걸 뿌린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옛날 사람들은 애군을 막는다고 저런 거 챙기기도 했다고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팥죽을 뿌리는 것도 기껏해야 대문 정도일 텐데 왜 방마다 저렇게 뿌려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게요, 바로 현관문의 구조였어요. 이 짐도 다 빼고 청소도 마치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뭐 빠뜨린 거 없는지 확인차 점검을 하는데, 이 손잡이가요, 밖에서 돌린다고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밖에서 아무리 덜컥덜컥 잠긴 문을 열려고 해도 안은 안 움직이는 그런 구조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날 밤에 손잡이가 돌아갔던 것은 아마도 그 아이가 개를 안쪽으로 들이려고 손잡이를 안쪽에서 돌리고 있던 게 아닐까. 그 애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바깥에 있던 그 개는 뭐였는지, 그 큰 개와 아이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창민 씨는 지금은 아예 다른 곳에서 회사를 다니고 집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지금도 문과 창문에 팥을 뭉쳐두신대요. 그때 그 아이와 개가 자꾸만 생각나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70%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사막에 대해서 되게 많은 스토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은 그 사막에 관련된 스토리를 오늘 들려보도록 할 건데, 사막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3가지 스토리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금기네요. 네, 절대로 하면 안 돼. 첫 번째 금기는 얼굴 없는 그림자. 전날 밤 한 명 남자가 사막으로 갔어요. 아이, 그런 거 안 믿고 사람들이 말하는 스토리를 안 믿었어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사막은 사막이니까 그냥 모래뿐인데. 그래서 전날 밤에 그 사람이 여행하다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은 밤만 되면 그 근처에 얼굴 없는 검은 그림자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웃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에이, 설마 그런 게 진짜 있을 거야. 하지만 해가 지고 달빛이 우물 위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숨이 막혔어요.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비정상적이고 크고 전혀 안 움직이고 정확히 그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덜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안 무섭고 꽉 깨물었지만 심장은 계속 뚱뚱뚱 거렸죠. 그때 머리가 스르륵 움직였어요. 마치 누군가 발끝으로 긋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뒤에서 희미하게 낮게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럼 바람이겠지, 바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순간 처음으로 동골이 서늘해지는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죽어서도 물을 지키는 유목민의 영혼이라고. 그리고 자기 잠을 방해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고요. 이거 첫 번째 금기였어요. 두 번째 금기는 울빛지는 모래. 그래서 다음날 그 남자가 사막을 더 깊숙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밑에 모래가 낮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바람이 모래를 건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울먹이는 소리, 숨 막히는 신음, 그리고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그냥 귀를 기울였죠. 이렇게 닫았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있고 숨이 가빠지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빠짐없이 곤두셨어요. 바람에 실린 그 소리는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니야. 이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머리가 그의 발목을 슬금슬금 감아 올리는 듯했죠. 뒤에서는 계속해서 속삭임이 그를 따라 붙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뒤칠 때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금기는 잃어버린 카라반의 꼴짝이에요. 카라반이라는 건 낙타에 앉아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원래 사막에서 그런 카라반이 없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았었어요. 왜냐면 사막이라는 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밤이 되자 그 남자가 깊은 골짜기를 들었었습니다. 숨지긴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저런데 갑자기 방울 소리,
낙타 울음소리, 발걸음소리 전부 바로 옆에서 들렸어요. 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 언덕 위라 길게 늘어선 사람 그림자가 낙타 그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긴 행렬처럼 아무 소리 없이 그를 지나쳐가는 듯했죠. 그는 무언가에 이끌릴 듯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도 발걸음도 방울소리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그때 바로 등 뒤에서 달랑 작은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설마 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카라반의 일부가 된 건가? 그 여행자는 겨우 살아 돌아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전부 미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카라쿰 사막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살아 있었습니다. 사막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후로 사막 근처에 가지 않았고, 하지만 가끔 밤마다 천 밖에서 여전히 달랑 그 방울 소리가 들린다고 했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방울 소리라니까 네. 뭔가 한국 그 무령이라 하나요? 그게 떠올라서 방울뱀 소리 아니에요? 사막에 방울뱀 없어요? 뱀이 있어요. 그렇죠. 뱀.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방울뱀 소리 아니에요? 원래 이런 분이라서 이해하세요. 원래 사막이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절대로 자기 혼자로 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방울뱀. 방울뱅 쪽에 조금 힘이 좀 아니겠죠. 방울뱀이라니까요. 방울뱀 근데- 소리랑 다르던데. 그죠? 그죠? 찌르르 하잖아요.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방울뱀이에요. 방울 소리 같아서. 짤랑이랑 이건 다르죠. 근데 궁금한 게 70%가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앞으로 그 30%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뭔가 억울한 근데 입장이네요. 워낙 닭이 커가지고 그렇게 막 70%, 30% 이렇게 안 느껴져요. 근데 그 남자가 주민들이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를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그걸 남자가 무시했다고. 네, 무시하면서 무시하고. 저랑 약간 비슷하네요. 형사님 한번 보내시지요. 사막으로 한번 한국권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사막 한번 가보셨나요? 저 가봤죠. 두바이 갔을 때. 그 어때요? 그냥 모래밖에 없더라고요. 방울뱀 만나셨습니까? 아니, 방울뱀 없더라고요. 사막은 하나 특징이 있어요. 사막 걸어가면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자기 숨소리만 나요. 거기가 되게 진짜로 그냥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 방칠? 그런 네,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숨소리만 그리고 자기 발걸음만 들리게 하니까 사람이 미친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하루 이틀 계속 있으면 뇌에서 이상한 거가 나온 거죠. 막 물처럼 보이고 거기 가면 신기루라고. 신기루. 오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우리 에밀리님의 사막 괴담 처음 들어보네요, 살면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관여해서 검거했던 사건입니다. 와. 이 사람이 이름은 마모씨고 국내에서 3,200억 원 규모의 통신 다단계 사기를 하고 2006년 중국으로 밀항합니다. 밀항했다가 다시 필리핀을 도피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체포될 것을 두려워해서 다수의 무장 경호원을 항상 대동하고 다녔어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마스터란 영화 아시죠? 네, 봤습니다.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다단계 사기 후 이제 필리핀 가서 범죄 저지르고 뭐 두목되고 이런 영화인데 이 영화가 원래 이제 조이팔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마모 씨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조이팔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바로 이제 밀항을 했는데 이 마모 씨는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필리핀으로 가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주변에 또 보디가들도 있었고 한동안 이제 마 씨에 대한 추적 단서가 없었어요. 저희는 추적 단서가 없으면 사실 추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새로 이제 들어오는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마모 씨에 대한 사건에 신경을 막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 씨가 필리핀에서 다른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마 씨가 2015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예요. 해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다라고 홍보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피해자 약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552억 원을 가로챕니다. 규모가 남다르죠.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고 국내 공범들하고 같이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을 했죠. 당시 이제 마 씨에 대한 수백만 10건이었고 경기 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를 잘해서 국내 공범들은 대부분 다 검거를 했고 주범인 마 씨만 검거를 못한 상황이었어요.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마 씨에 대한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했고 저는 이제 수사팀에서 브리핑을 한 걸 보고 잡을 수 있겠다 판단해서 수사팀을 필리핀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경찰 승인하에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 3명 그리고 인터폴계 이제 필리핀 담당 또 영어를 잘 하는 우리 직원을 현지에 파견합니다. 물론 현지에서는 경찰 주재관 그리고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마 씨는 당시에 인터폴 적색 수배자였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가 되면 국가 간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검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마 씨가 당시 무장 경호원들을 항상 대동하고 다녔기 때문에 마 씨에 대해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만약에 필리핀 검거팀에서 마 씨를 검거하려고 하면 분명히 총격전이 일어납니다. 그럼 누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마 씨를 호텔로 유인하자. 왜냐하면 필리핀 좀 좋은 호텔과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무기 검색대가 있어요. 그래서 총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총이 없고 경호원이 없으면 사실 검거는 쉽기 때문에 마 씨를 호텔로 유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 씨가 2017년 3월 29일 오후 3시에 마카티 소재 샹그릴라 호텔로 방문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검거팀과 협조를 해서 11시부터 검거 인원을 쭉 다 배치를 했어요. 마 씨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자 마 씨가 경호원들하고 나타났고 경호원들은 밖에 있었고 마 씨하고 한국인 한 명만 무기 검색대를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검거팀이 바로 마 씨를 검거했죠. 그리고 필리핀이 왜 위험하냐면 거긴 총기가 많기 때문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서 1년에 8,000건, 9,000건이 나고 많게 날 때는 한 10,000건이 넘게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400건 정도 나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필리핀에서 하루에 나는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 1년 정도 나는 살인 사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무사히 마 씨를 검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내로 송환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였죠. 왜냐하면 마 씨가 사기친 돈이 굉장히 많았고 이 돈을 이용해서 필리핀에서 상당히 인맥을 구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민청에 검거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필리핀 상원의원이 석방 보증을 했어요. 그래서 마 씨가 결국엔 풀려나서 다시 검거가 안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마 씨가 무슨 꼼수를 쓸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 이민청에 잘 아는 팀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더 보안이 좋은 시설로 가두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MBI라고 필리핀 국가수사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구금시설에 가두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당국이 요청해서 마 씨는 기존에 있는 이민청 수용소가 아니라 필리핀 MBI 구금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마 씨가 다른 여러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송환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계속 우리는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 씨의 송환이 급물살을 타게 된 계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필리핀 단체 송환이라고 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렌트해서 필리핀에서 47명을 한 번에 이제 국내로 송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하고 좀 알게 됐습니다. 되게 좀 쉽지 않은 일인데 면담을 하면서 마 씨에 대한 송환을 계속 요청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자인데 한국에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 송환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사건이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한번 자기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송환이 2017년 12월에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2018년 1월에 제가 저희 상사분을 모시고 법무부 장관을 만나러 필리핀으로 갔어요. 단체 송환에 도움을 줬던 걸 이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당신들한테 줄 큰 선물이 있다라고 해서 솔직히 이제 약간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짜 선물 있지 않습니까? 선물인데 칼 같은 걸 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칼은 반입하기가 힘들어요. 통관이.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혹시 또 마 씨를 송환해 줄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후자였습니다. 마 씨 송환해 준다. 그때 막 계속된 사건을 종료시켜 준 거예요. 법무부장의 권한으로 클로즈 해주고 바로 송환을 해준 거였죠. 저는 이제 너무 기뻐서 바로 사무실 전화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수사팀에 호송관 빨리 선발하고 비행기표를 빨리 예약을 해라. 송환 절차가 원래 되게 몇 개월 걸리는데 바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2018년 1월 31일 경기 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 2명이 이제 출장을 보내서 마 씨를 송환을 해옵니다. 마 씨가 2006년 11월 8일 중국으로 밀항해서 필리핀을 도피했고 2018년 1월 30일 날 송환될 때까지 장장 11년 2개월.
날짜로 환산하게 되면 4,102일 간의 도피 행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 필리핀 단체 송환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희가 그냥 진행해서 했습니다. 그 덕분에 마씨도 송환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2,000명 정도 송환을 했는데 사이버 도박을 제외하고는 마씨가 가장 큰 사기 범죄였습니다. 액수가. 사이버 도박은 이제 도박액 전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액수는 더 크지만 사실 그 범죄자가 가져가는 거는 훨씬 적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 와. 아니, 형사님께서 범인의 그 꼼수까지 딱 예측을 하셔가지고 보고 있다. MBI에 예. 가둔 게 또 그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예. 역시 멋있어요. 괴담을보다의 브레인이십니다. 예. 박수 한번. 아 정말 멋지세요. 아 역시 마씨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라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다 지시는 했지만 정말 직접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씨 송환되는 날 딱 제가 나갔죠, 공항에. 나가서 친구야. 친구야. 예? 마음속으로만. 친구야, 감옥에 가 있어라. 20년 후에 보자. 썩어라. 이제 몇 년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형사님 근데 그 예전에 기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필리핀 경찰인지 기동대인지 잘 예, 모르겠는데 M16 소총을 막 예. 거의 막 20-30명이 들고 체포하는 장면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예. 혹시 형사님은 그런 걸 안 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제 네. 지휘가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고 쏴 이러면 예. 아, 중원전 시키. M16 4조 이렇게 거기 이제 필리핀에는 총기가 많기 때문에 검거할 때 이민청 추적 검거팀이 있어요. 네. 주로 검거를 같이 해주고 그 친구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나오는 총뿐만 아니라 또 총을 또 다 사더라고요. 사제로요? 허가를 받겠죠. 아, 네. 사무실 가보니까 총이 대걸레처럼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시건은 다 돼 있죠. 아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살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기 사고가 총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희가 팥죽 PPL이 있잖아요. 그래서 혜령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주제가 팥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팥죽 시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밥 우리 주세요. 담꽃 팥죽 들어와 주세요. 아 배고프네요. 맛있겠다. 와, 우와. 와, 양갱밥. 자, 저 무가당을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다. 저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무가당. 그건 뭐예요? 무가당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무가당이잖아요. 네. 당이 없어요. 뭐. 네, 당이 없고 네, 새로운 숟가락입니다. 간이 딱 맞아요. 아 진짜요? 짜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딱 좋아요. 무가당이라고 해서 되게 심심할 줄 알았는데 그 심심해도 건강 때문에 챙겨 먹긴 예, 하죠. 무가당이라고 고려했는데 근데- 되게 맛있네요. 맞죠? 예. 담백해요. 제 건 콩팥입니다. 통팥이에요. 예, 맛있어요. 저는 고흥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먹으니까 애기들 먹으면 참 좋겠다. 음. 그리고 너무 맛있다. 부드러운 식감. 네, 제가 팥죽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팥죽을 먹어도 달달한 것만 먹는데 아. 딱 좋아요. 저는 원래 팥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죠? 되게 맛있어요. 진짜 달달하고 맛있어요. 근데 양이 굉장히 넉넉해요. 맞아요. 말 그대로 진짜 한 끼 대용으로 충분할 것 같고 새알도 한번 먹어볼게요. 새알도 진짜 쫀득쫀득하네요. 네. 떡 아니? 떡? 네, 예. 떡이에요, 떡. 오, 맛있어요. 떡도 맛있고. 거의 다 먹어서 통통 먹을 게 없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팥이 없어요. 물만 남았는데. 국물인데요, 이거? 아니, 맛있어서 너무 빨리 먹었어요, 내가. 마시셨는데? 팥이 없어요. 세 개 보이네요, 팥이. 먹어볼게요. 저도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맛있다. 와, 이 매력이 다 다르네요. 예. 고운 주세요. 집 갈 때 주세요. 무가당 먹다가 통통 먹으니까 이거 씹히는 맛 있잖아요. 달달하고 네, 달달해. 치 살아있다? 아, 근데 고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입에 걸어 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좋아요. 저 껍질이 좋아요. 아, 진짜요? 맛있다. 개인 취향이 딱 있으니까 딱 그 취향대로. 와, 저는 무가당이 진짜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당을 지금 절제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여긴 팥 양갱인데요. 시식들 해보시죠. 이게 그 시중에 판매되는 양갱이랑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완전 고급진 맛이다. 네. 예. 약간 덜 달아요. 덜 달고 이 식감이 좀 더 쫀득쫀득하면서 잘 넘어가요. 더 먹어봐야겠어요. 꾸덕꾸덕하지도 않고. 저 이거 가져갈래요. 이거 주머니에 넣어놔. 근데 진짜 이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단청 무늬도 얼마나 예쁩니까? 선물로
선물로 받기 딱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르신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동지 시즌에 팥죽과 팥 양갱까지 먹었으니까 내년 한 해는 뭐 걱정 없는 거죠? 다 우리는 이렇게 팥죽을 먹었으니까 액땜했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쁜 것들 다 털어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동지에 팥죽을 먹는가 참 궁금하거든요. 왜 하필 동지? 이 동지날 뭐 귀신이 많아서 그런 건지. 동지는 1년 중 하루에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아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활동량이 많아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동지에 팥죽을 먹는다.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약해지는 시기는 혹시 하지입니까? 땡!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한 달 중에서도 귀신의 활동의 시간이 굉장히 활발할 때가 있고 반면에 귀신의 활동이 굉장히 적은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은 많다. 많다. 귀신이 많다? 네. 땡! 적다. 없다. 초승달이 어둡잖아요. 네. 초승달이 떠야 어두우니까. 그렇죠. 폐가 갔을 때 얘기했었는데 초승달에 폐가에 가면 귀신의 활동을 더 잘 볼 수 잘 있다. 볼 수 있다. 왜냐? 보름달이라고 하면 달은 해의 영향을 받아서 비추잖아요. 맞습니다. 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은 수호, 보호 그러한 날이에요. 그러네. 근데 반면에 달이 없는 날 음의 기운이 엄청 크게 달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활동이 엄청 활발해진다. 우리가 그거랑 헷갈린 것 같아요. 늑대 인간은 맞아요. 저도 똑같은 네, 네. 똑같은 생각을. 오랜만에 생각이 맞았습니다.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지에 우리가 팥죽을 먹으면서 귀신을 예방하고 애군도 예방하고 근데 그러한 팥이 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맞아요. 팥은 무슨 색? 붉은색. 그쵸? 붉은색은 저희가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피? 부적? 닭피? 귀신? 음의 귀신이 양을 무서워하겠죠? 태양? 그쵸? 붉은색. 그쵸? 그래서 그거와 닮았다 해서 저희가 붉은 붉은색? 팥을 씁니다. 콩 중에서 붉은 콩 없나요? 강낭콩. 강낭콩. 근데 왜 그걸 안 써요? 여기 묶어놓은 이유가 있었네. 저희는 보통 팥을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배다물보다 초창기 때 이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일염 또는 팥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율님은 어떤 걸 추천하시겠냐라는 질문에 팥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팥을 적극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밭을 먹으면 안 되죠. 어떤 걸요? 사용을 된 밭을 사용이 되어진 거는 웬만해서는 먹지 않는 편이 좋고 왜냐면 귀신을 친 거잖아요. 근데 아. 그거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고 몸에 막 때린 그런 네, 건. 그렇죠. 옛날 얘기 듣다 보면 도깨비가 팥을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반대로 좋아하는 도깨비도 있나요? 도깨비가 팥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네.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방망이? 딱 떠오를 수 있는 건데 막걸리. 막걸리 좋아하죠. 떡 아니에요? 떡? 메밀묵. 아, 맞아. 메밀묵하고 메밀전을 좋아합니다. 메밀을 좋아해요. 귀신이 팥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도깨비가 팥을 싫어한다는 거는 귀신하고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도깨비는 신이라고 했다. 그렇죠. 도깨비는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한테 복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급의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전 복습했습니다. 괴담물보다. 네. 몇 회 차에 나오죠? 맞아요. 네. 들은 것 같아요. 팥, 소금, 숯, 명태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이 있다고 치면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에 순위를 매겨 주신다면요? 가장 강력한 순위 사실 이 중에 없어요. 가장 강력한 거는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저는 소금. 소금. 오. 근데 제일 강한 거예요. 제일 강한 거는 우리가 오곡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곡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볶아요. 팥을 볶아도 되고 콩을 볶아도 되고 볶아서 그걸로 치면은 지금 여기에 얘기해 주신 것보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볶으면 거기에 발화가 안 되잖아요. 발화가 안 되는 거를 던지는 이유는 이 발화가 될 때까지 너는 봉인이다. 그러면 평생 봉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한번 볶아놨기 때문에. 네. 오, 신기하네요. 오곡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볶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조금 까맣게 태울 정도로다가 볶아놓는다. 근데 거기에 강력한 주술이 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야, 있어요. 그 의미가 좀 신기하긴 하다. 예전에 강시 영화 보면 네. 법사가 이거 막 던지잖아요. 쌀 이렇게 해서 던지면 네. 강시가 막 맞고 쓰러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잉 예. 또잉 하다가 그죠? 그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4개 얘기해 주셨는데 쓰이는 형태가 다르고 의미가 좀 달라서 쑥 같은 경우에는 정화작용이에요. 네. 태기보다는 환기, 어떤 사람의 기운의 정화 이런 거를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고 명태 같은 경우에는 말려져 있는 모양새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모양새와 닮았다 해서 저희가 대신해서 그 명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가지고 있는 애군들을 대신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의미가 다르고 귀신을 태기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금, 팥, 그리고 볶아진 거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팥하고 명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팥은 팥하고 먹을 수 있고 명태는 안주로 먹을 수 있고. 이상 주정뱅이 형사님 네, 일기였습니다. 네. 동짓날에 팥죽을 안 먹은 사람들은 어때요? 팥죽 먹고 싶겠죠. 그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하루잖아요. 동지라는 게 하루잖아요. 네. 그때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소한으로 비방을 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동지마다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12월 21일 혹은 22일이 양력으로 동지잖아요. 음력으로 초하루부터 뭐 초열흘까지는 애동지라고 부르고 중순에는 중동지, 말에는 노동지라고 불러요. 근데 특히 애동지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자손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날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요 팥죽을 안 먹어요. 왜요? 팥죽이 오히려 쓰면은 몸에 뭐 안 좋은 것도 생기고 오히려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그때는 팥시루를 먹여요 가중에. 그리고 중동지가 올 거고 노동지가 올 거잖아요. 그때는 팥죽을 아무 때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애동지만. 애동지만 그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비는 가중이라면 알아두는 편이 좋아요. 이번에 애동지여가지고 아이들한테 팥죽을 좀 쎄서 먹이는 게 좀 걱정이다라고 하면은 팥 양갱으로 대체해도 너무 좋죠. 아까 네. 아, 진짜 맛있거든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그쵸. 거예요. 네, 그걸로 대체하시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아 양갱은 먹어도 상관없구나. 네. 신기하네 그건 또. 그리고 저희가 고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차고사나 아니면 사업에 어. 터전 고사를 지낼 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동짓날에 팥죽을 써가지고 그 터전에다 올려도 좋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맞아. 그래서 이번에 동지 돌아오는 날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팥죽을 써서 거기다 올려주면 좋습니다. 몫을 잡아주고. 자 그러면 혜령님 동지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팥죽을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제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화개살을 가지고 있으신 분, 백호살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기문 간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사주를 풀이하다 보면은 그러한 분들은 좀 드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한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애군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화개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조금 철학적으로 깊이 있다 싶으신 분은 화개살을 가지고 계시고요. 백호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나를 통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고 그만큼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백호살이라고 하기도 해요. 특히 백호살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은 남자복이 없어요. 시집을 가면은 남편 죽이는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서로의 어떤 궁합적인 것도 봐야겠죠. 근데 그만큼 좋지 못하는 살이기도 하다 대신에 활용을 잘하면 너무 좋은 살이에요. 백호살이. 추진력 있고 강단 있고 기문간살은 기본적으로 영안이 트일 수도 있는 살이거든요. 귀신이 보일 수도 있고 귀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동지 때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동짓날 못 먹으면 그 다음날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동지를 못 지켰다 하시면은 저희가 동짓달이라고 음력 11월에 동짓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안에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력은 12월이네. 양력은 12월인데 저희는 뭐 보통 음력으로 세니까 그리고 음력으로는 동짓달 11월은 동짓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만 드셔주세요. 네. 우리가 동짓날에 바깥에다가도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노중을 의미해요. 팥죽을요? 네. 노중이라고 하면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는. 객기나 안 좋은 것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들어오지 말고 못하게. 거기서 충분히 다 드시고 가셔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고려하신다면 바깥에다 한 접 이렇게 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많이 챙기시는 어르신들은 바깥에도 내놓고 집안에 곳곳에다가 다 팥죽 써가지고 드리고 해요. 가중신을 비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켜달라고. 그러게요. 뭔가 결계나 방어막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하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따뜻하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흥미로운 시간 가져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혜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동지 팥죽. 시선 너머 채널 구독자님들의 행운을 위해서 좋은 팥을 고르고 골라서 담꽃 업체와 정말 최저가로 공수해온 이벤트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팥죽처럼 달콤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